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5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심기일전에 국정 운영 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규제혁신법 등의 8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또 여야가 약속을 어긴 겁니다. 정치권 이슈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문재인 대통령이 개각을 했네요. 네. 예, 뭐 휴가 이후에 언제쯤 할까 했더니 어제 개각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계호 장관이 먼저 원포인트로 했고요. 네. 어제 5개 부처. 아마 조만간 한 명 더 추가로 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두 분께 어제 개각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을 좀 듣고 싶습니다. 최 교수께 먼저 말씀. 개각이 이제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거고 오히려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는 것 같아요. 교육부 장관 얘기도 계속 나왔고 특히 이제 송영무 국방부 장관, 전 국방부 장관이겠습니다만 송영무 전 국방의 이제 경질 여부가 굉장히 관심이었는데 일단 교체됐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장관은 현역 의원이고 여성 의원인 유은혜 의원이 됐고 특히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바뀌었는데 정통 관료 출신으로 바뀌었어요. 전 차관 출신이고 또는 한 분은 지금 현재 특허청장이 그렇단 말이에요. 예. 성윤모 이제 장관 내정자. 그리고 이제 여성가족부도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진선미 이제 더불어민주당 현역 여성 의원이죠. 그래서 제가 여성을 강조한 이유는 이번 5명 개각 중에서 2명의 이제 의원이 여성 의원이었다는 예. 말씀 드리고 싶은 거고 또 2명이 관료 출신이고 또 국방부 장관 내정자는 이제 역시 비육군 출신. 그래서 정경도 합참의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관료와 여성의 방점을 찍은 건 분명하고요. 그래서 전체 내각의 한 30% 정도를 여성으로 유지하는 이런 그 기조는 유지하는 것 같고 또 하나가 일단 역시 문책성 인사다라고 보여집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교육부 장관 그리고 이제 국방부 장관. 개헌 문건에 관련해서 여러 리더십 논란도 있었고 또 잦은 말 언행들 이런 것들도 계속 구설수에 올랐었잖아요. 국방, 교육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용노동도 요즘 최근 제3 거론할 필요도 없이 여러 이제 악화된 지표가 나타났던 것이고 산업통상도 좀 그런 면이 있고요. 여성가족부도 좀 마찬가지예요. 약간 경직된 언행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문재인 정부 집권 2기에 어떤 이 심기일전이라는 표현을 이제 김의겸 대변인이 있었는데 심기일전하고 쇄신한다는 측면에서 뭔가 문책하는 그리고 뭔가 분위기를 바꾸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포함된 인사다라고 일단 총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말한 업무 평가 외에 문책성 인사에 어떤 성격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인사라는 거는 결국 국정 운영 기조와 어떻게 부합되느냐라는 거거든요. 현 정부가 추구하는 국정 운영 과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다, 적폐청산한다. 그리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미비했던 점을 이제 바꾸면서 새로운 동력을 가져가줘야 되는데 교체된 부처를 보면은 분명히 문책성이라는 것이 나와요. 교육부라든지 아니면 국방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우왕좌왕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 이제 관심 있는 거는 보면 저나 우리 최 교수님이나 저 대학에 있지만 대학 교수 출신들이 경질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부처 장악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아무리 전문성이라 하더라도 조직 장악력이 떨어지면은 그건 끌고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일부 문제는 있지만 자꾸만 의원 출신 분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결국 윤회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는 교육부의 위원회에서 6년 이상을 간사도 지내면서 아주 굉장히 나름대로 활발하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굉장히 조직 장악력이 뛰어날 거라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 진선미 의원 같은 경우도 여성 인권 변호사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동안에 아주 젠더 이퀄리티 평등을 위한 이런 부분 속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적재적소라고 보고 또 관료 출신들을 많이 이제 이번에 산업자문 장관 같은 경우는 전 차관, 교육 다 이 차관 출신들 또는 굉장히 핵심적 요직을 맡았던 분들 가져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장관이 교체되더라도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과연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제 소득 주도 성장과 더불어서 지금 여러 가지 민생 경제 문제와 얼마만큼 연계되어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감도는 좀 떨어져요. 그러나 예. 분명한 것은 변화를 통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이번 개각의 예. 중요성도 있고, 그리고 입각한 분들은 적재적소에 나름대로 상당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먼저 평가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예. 부처 장악력에 있어서 현역 의원 두 분을 언급을 해주시면서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이게 인사청문회를 좀 더 쉽게 통과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미국 의회 정치를 전공한 학자인데요. 미국에서는 의원들이 장관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순수 대통령제 하속에서는 정말 의원이 가고 싶으면 의원직을 내놓고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통령제를 채택을 하고 있지만 내각제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 지금 많은 의원들이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굉장히 냉정하게 보면은 예. 대통령제의 가장 최대의 대원칙이 뭐냐면 견제와 균형이에요. 예.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해야 되는데 의원분들이 그럼 행정부에 들어가게 되면은 가장 핵심적인 견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만 의원분들을 중용을 하고 뭐 김부겸 장관들을 포함해서 김영춘 장관 역시 결국은 이제 부처 장악력을 포함해서 민심에 가장 민감하게 작용하시는 분들이 실은 의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관료라든지 아니면 대학 교수라든지 시민단체 출신에 있는 분들도 물론 전문성은 있지만 상당히 나름대로 평가를 했는데 보니까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물론 뭐 인사청문회 통과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빠른 시일 내에 집권 2기 특히 이번 정기국회는 저는 앞으로 이 문재인 정부가 롱런할 수 있느냐라는 굉장히 지금 뭐 대통령 국정 지도가 오늘도 발표가 나왔지만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지금 추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결국은 끌고 나가려고 하면은 결국은 정치 경험력이 있고 행정적인 부처 장악력이 있는 그러한 인사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육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현직 의원들의 입각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좀 어떻게 저는 보세요? 전체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우리나라 헌법에 저기 그 국회의원과 사실 장관은 같이 겸할 수 없게 돼 있는데 그중 예외를 인정한 게 국회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 제일 기본적인 게 지금 의원 2명이 들어갔는데 지금 뭐 이 인사를 전 폄하하겠다는 의도는 전혀 아니고 예. 총론적이고 원론적인 말씀을 물어보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의원은 어쨌든 간에 국회의 일원이잖아요. 국회 입법부는 법을 만들지만 삼권 분립이라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입법부는 기본적으로 행정부를 견제하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나라의 또 이 권력 구조를 보면 당과 정부와 청와대 이 3자가 집권 연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집권 연합이란 말이에요. 같이 협조하되 어떤 긴장 관계는 필요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현역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청와대로 아니 그 내각에 들어가는 순간 입법부가 아닌 거예요. 행정부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분은 입법부냐 행정부냐 이런 문제가 나와요. 이건 사실 원론적인 문제고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진보 정권이나 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이게 문제가 국회법을 좀 개정하자 이런 얘기는 계속 있었어요. 근데 사실 여야 의원들을 막론하고 의원들로 볼 때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원이 내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18명 중에서 7명이 국회의원이라는 건 좀 많은 비중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항상 언론이 얘기하는 거 지금 이제 김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단 전현직 의원들은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인사청문회 통과 못한 의원이 없어요. 전현직 포함해서. 예. 일단 의원이라는 거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이제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느 정부나 인식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 의원들의 그 이제 민심에 민감한 것 그리고 이런 것들 잘 활용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원론적인 그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장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의원들이 어떤 자신의 경력 관리라든지 그리고 또 총선을 앞두고 또 나오잖아요. 또 출마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의원을 내각에 기용한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여전히 저는 정치개혁 중 하나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러나 이번에 유은혜 의원과 진소매 의원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자질과 역량이 있다. 일각에서는 유은혜 의원이 뭐 재선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파격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재선이면 파격 아니죠. 재선 정도면 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교육부 장관에다 사회부총리이기 때문에 또 이 유은혜 의원이 또 과거에 운동권에서 여러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면서 볼 때 단순히 교육부 업무도 업무입니다만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의원의 입각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번 두 의원의 입각은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고 시절에 또 인연도 좀 굉장히 주목받게 되더라고요.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은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지난 2012년도 대선 때 이제 선거기획단의 공동 대변인 역할도 했고 이은혜 의원의 입각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비판적인 얘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이번 인사는 어쨌든 관료, 의원 이렇게 또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국방개혁을 추진하겠다라는 의지가 반영돼 있고 또 하나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게 김동연 부총리 유임입니다. 그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김동연 부총리 유임이라는 것은 사실은 성장 기조를 유지하겠다. 소득주도 성장과 그것을 기본으로 하더라도 혁신 성장을 끌고 가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김동연 부총리는 그대로 있습니다만 유임시켰다는 자체가 굉장한 큰 의미가 있는 일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김동연 부총리 유임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네. 그러면 경제 라인이 과연 이번에 소득주도 성장과 여러 가지 뭐 논란 속에서 문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야기가 됐었는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두 장관이 갈렸습니다. 부총리는 뭐 유임이 됐고요. 자, 문책, 경질 뭐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경제 컨트롤 타워는 역시 지금 김동연 부총리죠. 제가 우리 방송을 통해서 꼭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 대통령 비서가 장관과 동등한 자격으로 얘기할 수가 있나요? 그건 대한민국에서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서는 비서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모든 언론들이 김동연 부총리하고 장하선 정책실장을 동격으로 놓고 지금 모든 걸 얘기하고 김현장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은 보면은 철저하게 장관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어요. 오직 백악관에서는 이제 경제자문 이제 위원장 정도만 경제 방향성만 얘기를 하고 있지. 우리는 너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전적으로 혁신 성장이든 소득 순장이든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리고 나서 성과가 내지 못하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거예요. 이것을 자꾸만 청와대 중심의 정치로 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오히려 더 정부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정부만이 아니라 과거 정부도 보면은 모든 것이 청와대에서 움직임으로써 결국 국정 동력을 상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대통령은 이번 그 개각을 통해서 결국은 경제 정책의 기조는 조화를 이룬다고 하지만 성장에 관련돼서 소득수요 성장과 혁신 성장의 균형을 이루자고 하지만 결국은 핵심은 결국은 성장을 통해서 분배로 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어떻게 빠르게 전환시킬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핵심적 관건이라고 보기 때문에요. 저는 뭐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힘을 갖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것은 청와대가 모두 다 좌지우지했는데 지금 이해찬 신임 대표가 새로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당청이 아니라 당과 정부가 힘을 갖고 이 민생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정부는 굉장한 험난한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개각의 의미를 한번 좀 더 깊이 우리가 음미해 봐야 될 거라고 보고요. 더 저는 김동연 부총리의 유임보다도 대통령이 여성 장관 30%를 유지했다는 게 더 큰 방점을 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정재석 문화재청장이라든지 아니면 양현자 우리 인재위원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번에 네 분이 지금 여성이 입각과 더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갔다는 것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표방했었던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국민의 분명히 약속을 지킨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많은 부분 속에서 지금 이제 좀 평가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제일 관심이 사실 많았던 이번 개각에서의 부처가 아무래도 국방부 장관 그렇습니다. 자리 아니었겠습니까? 역시나 이번에 교체가 됐습니다. 근데 후임으로 정경도 합참의장이 발탁이 됐는데 이번에도 비육군 출신이에요. 이번에는 공군 출신이거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문재인 정권 동안 국방부 장관은 아마 비육군 출신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흔히 개혁한 비육군, 육군 중에서도 비육사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제 이순진 전 합참의장은 3사 출신이에요. 3사관학교 출신인데 이번에도 이제 3사관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이순진 합참의장도 뭐 개각 하마평에 올라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역시 어쨌든 육군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는 육군으로는 개혁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육군이 다 뭐 저기 개혁에 저항한 세력은 전혀 아닙니다만 그동안 우리 한국의 어떤 군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뭐 개입 이런 것들을 볼 때 역시 육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건 분명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정경도 합참의장은 육군이 아니기 때문에
또 사실 막상 공군이나 해군에서 또 쓰자니 지난번에 이제 송영무 전 장관은 해군 출신이었으니까 공군 출신이 마침 이제 합참의장이기 때문에 기용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방개혁의 어떤 의지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방산비령, 방위사업총장도 바뀌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계속 이제 문제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볼 때 정경도 합참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기용된 것도 그런 정권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청와대와의 관계 잠깐 말씀드리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청와대와 당정청이라는 게 또 청와대가 지금 우리나라 미국 대통령제와 완전히 일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청와대가 완전히 뒷전으로 있을 수도 없어요. 근데 지난 박근혜 정부 때도 너무 청와대가 지나치게 나선다. 이른바 만기칠람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했잖아요. 이번에도 그런 이제 지적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서 좀 역할 분담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청와대는 빠져라 어딜 나서라 뭐 이런 얘기보다는요. 예. 청와대는 좀 보다 개혁의 총론, 큰 방향 예. 이런 것들을 견지하면서 관리하고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내각의 힘을 가지고 정책 능력을 가지고 아까 부처 장악이라는 말 많이 나왔잖아요. 예. 부처를 장악해서 그런 총론적인 개혁의 방향은 유지하고 그러면서 어떤 그 방향을 밀고 나가는. 근데 만약에 관료에게만 또 지나치게 내각이 앞장서면요. 역시 정통 관료들은 나름의 장점이 있습니다만 좀 시간이 지나면서 개혁에서 좀 멀어질 수 있는 그러한 또 원천적인 한계가 또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서로 보완을 이루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청와대와 내각이 뭔가 제로섬 게임으로 갈 것이 아니라 오로와 나싱이 아니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보완해 나가는 거. 다시 말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어떤 서생적인 문제의식은 청와대가 좀 갖고 상인적인 현실 감각은 내각이 갖는 좀 이분법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된다면 서로 윈윈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이제 생각은 좀 듭니다. 예. 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 뭐 사실 경질성 인사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방개혁에 직을 걸겠다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결국 기무사 개헌 문건 보고 논란이 결정적인 뭐 타격을 줬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도 국방부 장관하고 현역의 대령이 국회에서 충돌하는 걸 보고 되게 충격을 저는 받았거든요. 근데 뭐 대통령께서는 얼마나 그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조직 장악력, 리더십이 예. 완전히 와해된 상태에서 저는 국방개혁 2.0을 포함해서 기무사의 이러한 그 개혁을 끌고 간다는 거는 결국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방개혁 2.0의 핵심은 네. 육군을 개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육군 출신이 가서 육군을 개혁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이고 저는 오히려 개인적으로 육군이 육군을 개혁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괜히 저항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육사 출신을 포함해서 육군에 있는 그 장성급 출신들을 만나보면 오히려 자기가 스스로 칼을 대는 것을 꺼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사에 있어서도 인선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다른 거는 몰라도 이 국방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고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두 가지를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하나는 뭐냐면 정말 리더십을 갖고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자충우돌 하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정말 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린다는 거는 뭐 엄청난 이거는 정부로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뭐냐면 이 국방개혁의 문제는 매 정권마다 나온 문제예요. 예. 그런데 7비리로 시작해서 93년도 참여정부, 문민정부 때 시작해서 이 지금 뭐 부패가 굉장히 심한 것 중에 하나가 국방 쪽이라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속에 좀 뭐 가시적인 좀 성과가 나와서 정말 이 군이 예. 군의 신뢰를 얻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 뭐 알겠습니다. 방산비리라고 네. 해서 이제 국방부의 개혁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국방부뿐 아니라 사실 지금 이런 비리나 이런 문제에 대한 개혁이 필요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국정원도 사실 이런 비리나 이런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혁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이름도 바꾸게 되는 이야기도 나왔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발탁이 됐다는 것. 과거에 박근혜 정부 시절 때 뭐 감찰을 하다가 사임을 하고 잠깐 물러났다가 이번에 다시 자리를 맡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석수 이번에 국정원 기조실장의 발탁은 다른 장관 인사 못지않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말씀을 쭉 해주셨습니다만 예. 지난번에 우병우 전 수석을 감찰했던 것 때문에 언론에 뭘 유출했다 해가지고 또 의혹 때문에 이제 어떤 그 검찰이 또 기소했는데 무죄 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무혐의로 나왔는데
다시 말하면 이제 이석수 특별감찰관, 그 박근혜 정권 때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된 분이었죠. 2015년도에 예. 말이죠. 근데 어쨌든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 바로 그러한 것들을 높이 샀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높이 사서 이번에 이제 국가정보원을 개혁해라라는 기획조정실장의 칼을 주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노태강 문체부 2차관도 같은 성격의 인사였잖아요. 예. 이제 윤 지검장도 마찬가지, 윤석열 지검장, 중앙지검장이죠, 서울중앙지검장 이런 경우가 다 비슷한 경우들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때 뭔가 어떤 저항을 했던 인사들이 다시 이제 발탁되는 이러한 것들은 단순히 국가정보원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개혁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역시 반영된 거예요. 그리고 이 개혁이라는 게 뭐 이제 김 교수 이제 군 개혁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군만 그렇습니까? 대학은 안 그런 거예요. 저도 대학 있고 우리 다 대학이 있습니다만 대학 개혁도 정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예. 바로 이제 윤핵 이제 부총리 이제 후보자. 뭐 예. 후보자잖아요. 어떻게 할지 정말 좀 궁금해요. 정말 대입 제도 개편뿐만이 아니에요. 또 사학도 그렇고 종교도 안 그런가요?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학도 그렇고 지난번에 대학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정부 때 사학법 개정하려다 또 좌절됐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군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경찰도 예외 아니죠. 검찰은 뭐 예외입니까? 검찰 개혁 얘기 얼마나 많이 했어요. 예. 여기 검찰 이제 인사가 없으니까 검찰 개혁 얘기 안 할 뿐이에요. 검찰 개혁도 우리 사회의 큰 화두예요. 다시 말하면 어쨌든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촛불혁명이 지향했던 이 사회 전반의 개혁, 부정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타파하자는 거 이런 것들의 정신이 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개각이 그런 정신이 개각에 반영되고 그렇게 해 나갈 때 이런 개각의 의미가 있다고 예. 보여집니다. 예. 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기조실장 발탁. 지난번에 서훈 원장과 무슨 예산 관련해 가지고 전임자는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부 수반의 핵심적 가치는 공정 아닌가요? 촛불 정신으로 태어난 정부라고 한다면 그러면 원칙을 지키다가 물러난 사람은 공정하지 못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다시 복원시킨다는 의미에서 보면 특별감찰관도 원칙대로 우병우 예를 들어 민정수석을 감찰하다가 그것 때문에 결국은 경질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본다고 한다면 저는 뭐 인사라든지 아니면은 재정이라든지 예산 문제가 기조실장이 실은 모든 걸 장악하고 있다고 하지만 예, 예. 김영삼 정부 때 기조실장 문제 많았거든요, 국정원. MB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기조실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정원이 실은 다시 태어나느냐 하느냐. 지금 큰 기조는 바뀌었어요. 이제는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국정원이 개입하지 않고 오로지 남북 문제와 관련돼서 집중한다고 벌써 표방을 했기 때문에 다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조직 내부에서의 저항이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인사와 예산을 통해서 바꿀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국정원 내에서도 개혁이 필요하면 또 감찰과 연결될 부분들이 있을 가능성이 큰데 이석수 지금 내정자 같은 경우는 뭐 검사 출신이면서 특별감찰관 전직 특별감찰관 출신이니까 감찰과 관련돼서는 전문성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조직과 인사, 예산, 감찰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아마 주도할 인물로서 정부가 거기 더불어서 이제 공정이란 것까지 이제 같이 결합이 돼서 발탁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인사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개각 얘기는 좀 하고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8월 임시국회 어제 본회의도 뭐 특별한 거 없었어요. 이거 지난번에 청와대 여야 원내대표 회동해가지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관련 법안들 좀 처리하겠다고 8월 임시국회 내. 그런데 하지 못했어요. 이해찬 대표도 지난번에 최고 수준의 협치를 하겠다는데 결국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민감한 현안들이 있지만은 글쎄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또 다시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아예 국회를 폐지하든지 여담입니다만 국회를 폐지한 민주주의 자체가 이제 폐지되는 거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예. 그 정도로 일이 임시국회를 열 때마다 빈손국회 개정휴업 물론 의원들도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여야 의원들이 무슨 뭐 일을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비판이 많은데 특히 저같이 정치나 국회에 대한 비판 좀 자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입에서도 이런 말이 나올 정도면 일반 국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정말 이게 이제 이번에 뭐 다시 구체적인 그야말로 강론으로 들어가면은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이 부분도 어쨌든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 계속 나왔고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최저임금 인상 문제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자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여야가 합의를 했어요. 그 갱신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을 해주고
건물주에게 이제 세제 혜택을 준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전혀 정치적 쟁점이 있는 법안도 아닙니다. 예. 이것도 통과를 못 시켰어요. 왜냐? 이 법안과 또 다른 여야가 좀 생각이 다른 법안들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패키지로 이것도 패키지로 이른바 패키지 그 패키지를 없애야 돼요. 뭐 자꾸 연결을 시키는 아주 잘못된 풍토가 우리 국회에 있더라고요. 이거 아무것도 못했어요. 특히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같은 경우도 여야가 약간 이견이 있어요. 원래 한시법이었는데 폐지됐다가 다시 좀 이제 구조조정을 해야 되니까 이제 했는데 이건 안 됐고. 5년까지 5년까지 늘린 거 안 됐고. 규제 프리존 특별법도 안 됐고.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똑같아요. 과거 박근혜 정권 때하고 전철이 똑같이 반복되고 이런 정말 우리가 다른 분야 다 개혁 얘기하는데 이 자리에도 좀 국정원 개혁 얘기도 하고 있고 국방 개혁 얘기하고 있고 검찰 개혁 다 얘기하고 있는데 국회 개혁은 이건 어떡합니까? 국회 개혁은 누가 하죠? 국회 개혁은 국회의원들이 해야 돼요. 이건 왜냐하면 민주주의란 제도가 대의제도이기 때문에 이거 의원들이 정말 최고 수준 협치라는 건 뭐 이해찬 대표가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기다려봐야 되겠으나 과연 내일 모레 정기국회잖아요. 그럼 정기국회 열면 또 어차피 뭐 최저임금 문제가 또 싸울 거고 또 야당은 야당대로 이제 정기국회 때 국정감사들이 있으니까 비판할 거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당장 지금이라도 최소한도 이런 민생 법안들 규제 개혁 이런 것들은 빨리 통과시켜야 됩니다. 이미 합의했던 것들 아니었어요. 화면에 잠깐 문희상 국회의장의 얼굴 표정 단상에 지금 무장석에 있는 모습인데 글쎄요. 임시국회 취임하셔서 참 임시국회였는데 제대로 좀 일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국회에는 3대 난치병 환자들이 모여서 우정을 나누기 때문에 선천적 상생 결핍증 환자들이고 항상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하시죠. 그리고 더 나가서 집단 기억 상실증 환자들 아닌가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합의한 거를 기억을 먹고 치매 환자들이 모여서도 저렇게는 하지 않을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 만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저렇게 도덕 불감증에 걸려서 있어도 자신의 지위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는 확신범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국회의원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줄여버리자. 그리고 빨리빨리 잘못된 거는 그냥 바꿔버려요. 미국은 지금 하원은 2년으로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놓지 않으니까 저런 식으로 4년 동안 뭐 솔직한 얘기로 국민들과 합의한 것도 지키지 않으면도 버텨나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의원 한 분 한 분이 독립적이고 자율성을 가져야 되는데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대한민국 국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핵심적 상황을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왜 하는 겁니까? 상임위에서 의원들이 안에서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꼭 무슨 뭐 원내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저는 이제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법안을 연계해서 처리한다고 한다. 이것은 나쁜 관행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고쳐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들은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상임위 중심으로 모든 의정을 바꿔서 그리고 나서 책임지는 정치로 가지 않으면 저렇게 원내대표 중심의 관행에 의해서 이 국회 의정이 되면은 저는 뭐 과거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야의 이해관계를 생각을 한다면 사실 뭐 패키지 입법 뭐 이런 것들 충분히 지금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민생을 좀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패키지로 해소될 문제가 아니라 개별 사안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이제 빨리 이제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거는 뭐 당연한 건데 중요한 거는 일단 국민들에게 약속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인터넷은행 규제와 관련돼서 합의를 했다고 한다면 무엇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자꾸만 다른 거를 가지고서 이 문제를 끌어간다는 것은 이거는 아주 나쁜 관행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고쳐놓지 않으면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정기국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대한민국에는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국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핵심적 법안이 나갈 수가 없어요. 또 이것이 이제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더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지금 자유한국당은 혁신 비대위원장 체제 아닌가요? 혁신하겠다고 비대위원을 갖다 놨는데 지금 혁신은 보이지 않고 과거와 똑같은 형태만 나온다고 한다면 도대체 혁신위는 왜 존재하고 있느냐라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빨리 국민에게 줄을 서고 국민만 바라보는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좀 말씀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내달 3일부터 이제 정기국회가 개회되는데 두 분의 지적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최창열 영인대 교육대학원장 김영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